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끝나지 않은 한미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꺼낸 비장의 카드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한국은 단숨에 핵보유가 가능해진 국가가 됐죠. 심지어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아마존까지 한국 원전에 70조 원 규모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놀라운 협상 카드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워싱턴에서 동맹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제 일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워싱턴 정가를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고 압박했을 때였어요. 사실 이런 압박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일기 때부터 한국에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해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더 많이 내야 한다. 협상장에서 미국 측 대표인 리처드 브루너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이미 2.8%입니다. 나토 기준인 2%보다 훨씬 높아요. 한국 측 대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너는 듣지 않았죠. 그건 한국 내부 사정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주한미군 분담금이다. 한국은 돈만 내면 된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방위비를 더 내드리겠습니다. 브루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주세요. 협상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브루너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핵연료 재처리 권한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한국 측 대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갑자기 핵 정책 협상으로 바뀐 거였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브루너가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문제예요.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진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에너지 주권도 책임의 일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방위비 협상은 단순했어요.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이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 흥정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 돈 대신 권리를 요구한 거예요.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를 하겠다고 국무부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실 핵연료 재처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어요.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재처리를 엄격히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겐 절실한 문제였어요. 한국은 전력의 3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가 곧 가득 찰 예정이었어요. 저장고가 포화되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건 단순한 핵무기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측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국가 생존 문제예요.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하는데 저장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협상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논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일본은 이미 예전에 재처리 권한을 얻었거든요.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됩니까? 한국 측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질문에 브루너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일본과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기술 수준인가요? 안전성인가요? 한국 측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브루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했고 체코와 폴란드에서도 한국 원전을 선택했어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만 제한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이 너무 독립적이 되는 걸 우려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한국이 단순히 요구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같은 시기에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이 아마존, 그리고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손을 잡았다는 거였어요. 70조 원 규모의 소형 모듈원전 협력이었습니다. 아마존이 한국 기술을 선택한 거죠. 미국 기업이 한국 원전 기술을 원한다고? 워싱턴 정가가 술렁였습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전력을 한국의 소형 모듈원전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미국 기업이 먼저 인정한 거였죠. 협상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그저 돈 내는 나라가 아니구나. 미국 측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브루너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다른 의견을 냈어요. 한국이 더 강해지는 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독립적인 능력을 가져야 해요. 워싱턴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무부는 통제를 원했고 국방부는 현실적 협력을 원했어요. 그 와중에 한국은 조용히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 측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원할 뿐이에요. 미국과 함께 미래 에너지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핵심이었어요. 한국은 대립이 아닌 협력을 제안한 겁니다. 함께 차세대 원전 기술을 개발하자는 거였죠. 며칠간의 치열한 내부 토론 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완전한 재처리 권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 재처리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은 허용했어요. 그 순간 저는 역사가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장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결국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파트너가 된 거죠. 브루너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어요.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는 진정한 동맹이 아니었어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한국이 제시한 역전카드는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던 문제를 권리와 책임의 문제로 바꾼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요구한 배경에는 절박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수원 본사에서 황주호 사장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한국의 원전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주호 사장이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한국 전역의 원전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전이 전체 전력의 30%를 생산하고 있어요. 숫자가 계속 변하고 있었죠. 30.2%, 10.5%, 0.8%. 문제는 여기입니다. 황주호 사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사용해결료 저장 현황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월성 원전 저장고 포화율 95%, 고리 원전 92%, 한빛 원전 88%. 황주호 사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2년 내에 저장 공간이 완전히 포화됩니다. 저는 그 심각성을 즉시 이해했어요. 저장 공간이 없으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거든요. 그럼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질 정도가 아닙니다. 황주호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마비될 수 있어요. 이건 국민 안전 문제입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재처리 권한을 요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핵무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국가 생존이 걸린 일이었죠. 미국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황주호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특히 아마존 때문에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수원, 그리고 아마존이 함께 발표한 소형 모듈원전 협력이 화제가 된 때였어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서 박지원 회장을 만났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이번 아마존과의 협력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박지원 회장의 첫 마디였어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는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XH100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원전의 설계도였어요. 이 원전 하나가 80메가와트를 생산합니다. 모듈 4개를 합치면 320메가와트죠. 박지원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 혁신성에 놀랐습니다. 건설 기간도 짧고 안전성도 훨씬 높다는 거였어요. 트리소 연료를 사용합니다. 박지원 회장이 작은 구슬을 보여줬어요.
이 연료는 세라믹과 탄소로 3중 코팅되어 있어서 고온에서도 방사능이 새지 않아요. 이 기술이 바로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 개 나라만 보유한 기술이었거든요. 아마존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최고니까요. 박지원 회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미국에도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이 있지만 상용화는 우리가 앞서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소형 모듈 원전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성공으로 중동에서의 신뢰도가 높았거든요. 그때 셰넌 켈로그 아마존 부사장과의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아마존의 선택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셰넌 켈로그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마존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기존 전력망으론 감당할 수 없어요. 새로운 해법이 필요했습니다. 셰넌 켈로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전이 바로 그 해법이었어요. 아마존은 2030년대 말까지 5기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으로 말이에요.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력, 건설 속도, 안전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고였어요. 셰넌 켈로그의 답변이 명확했습니다. 프랑스는 너무 느리고 러시아는 신뢰할 수 없고 중국은 기술이 부족해요. 결국 한국만이 아마존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 기술을 선택했다고? 국무부 내부가 다시 술렁였어요. 이번엔 반대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미국 기업이 먼저 한국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투자 규모였습니다. 70조 원, 미국 달러로 약 500억 달러였어요. 한국 원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였죠. 이제 누가 한국 기술을 의심하겠어요? 박지원 회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 협력이 한국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황주호 사장이 설명했어요.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소형 모듈 원전은 기존 원전보다 훨씬 유연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었거든요. 수요가 늘면 모듈을 더 설치하고 줄면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런 유연성이 바로 미래 전력 시스템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욱 그랬어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우리를 선택한 거죠. 박지원 회장이 말했습니다.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건 소형 모듈 원전뿐이에요. 이 모든 상황이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를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핵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진짜 목적은 에너지 안보였던 겁니다. 미국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황주호 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은 건설비가 너무 비싸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하지만 소형 모듈 원전은 달랐어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도 이익이에요. 셰넌 켈로그가 강조했습니다. 기술 개발 비용을 나눠서 부담할 수 있고 시장도 함께 개척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적 이익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을 통제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그 와중에 한국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용회 결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원전을 계속 쓰려면 재처리는 필수입니다. 환경단체조차 재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장 공간 부족으로 원전을 멈추면 석탄 발전을 늘려야 했거든요. 그럼 탄소 배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죠. 재처리가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용회 연료의 부피를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연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국내 여론의 변화도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이었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박지원 회장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배우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한국 기술을 세계가 배우는 시대입니다. 아마존과의 협력이 바로 그 상징이었어요. 미국의 대표 기업이 한국 기술을 선택한 거였죠. 이보다 확실한 인정이 또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셰넌 켈로그가 예측했어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거였어요. 결국 한국의 소형 모듈 원전이 그 해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가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기술력과 시장 수요가 뒷받침하는 현실적 필요였던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을 가장 먼저 인정한 건 다름 아닌 미국 기업이었어요. 정치는 뒤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가 화제가 되자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재처리 권한을 얻었을까? 저는 워싱턴의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았어요. 1988년 한미일 원자력 협력 관련 문서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일본은 이미 그때 포괄적 재처리 권한을 얻었다는 거였어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저는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관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달랐습니다. 한 전직 국무부 관료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핵기술에서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그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으로 따지면 지금의 한국이 당시 일본보다 뛰어났거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다른 전직 관료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기술력이나 안전성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통제 가능성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일본 도쿄에서 다나카 케니치 외무성 관료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재처리는 지역 안정에 위험합니다. 다나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아직. 다나카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후진국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일본의 로카쇼무라는 성공적인가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은 일본의 골칫거리였거든요. 1997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문제만 계속 생겼죠. 기술적 결함, 안전성 문제, 비용 초과. 이미 투입된 비용만 13조 엔이 넘었습니다. 로카쇼무라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나카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죠. 제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평등의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은 실패하는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권한을 유지했어요. 반면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도 권한을 얻지 못했죠.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재처리 기술이었어요. 기존 습식 재처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었죠. 그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다나카가 폄하했어요. 일본의 기술이 더 검증되었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술이 더 검증되었다고요? 이런 논리가 바로 일본의 이중잣대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1970년대부터 일본은 체계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핵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일본이 미국에 로비를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독립적이 되면 동북아 균형이 깨진다. 일본의 논리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이 원전 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할까봐 걱정했던 거죠. 실제로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일본이 수주하려던 프로젝트를 한국이 가져간 거였죠. 일본은 이제 원전 수출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한 업계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한국을 견제하고 있죠. 다나카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재처리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경쟁 때문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나카가 발끈했어요. 순수하게 안전 문제입니다. 그럼 왜 일본은 로카쇼무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나요? 제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요? 다나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로카쇼무라는 일본 원자력 정책의 최대 실패작이었거든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성과는 제로였죠.
반면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는 꾸준히 진전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은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원자력 전문가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죠. 정치적 복잡성이라는 게 결국 일본의 로비였습니다. 일본은 워싱턴에서 체계적으로 한국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얻으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일본도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한국은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게 인종차별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일본 관료는 없었어요. 결국 이중잣대였던 겁니다. 일본에게는 허용하지만 한국에게는 금지한다는 거였죠. 더욱 가관인 건 일본의 실제 성과였습니다. 로카쇼무라는 계속 문제만 생겼어요. 방사능 누출 사고, 기술적 결함, 운영 중단.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나라가 한국을 걱정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일본의 우려는 가식입니다. 한 전직 미국 관료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짜 걱정은 한국이 원전 시장을 독점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건설 속도, 안전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섰어요. 체코 원전 입찰에서도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일본은 이미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업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기술로는 못 이기니까 정치로 견제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마존이 한국 기술을 선택하면서 게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을 선택했는데 미국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일본의 로비도 한계가 있어요. 워싱턴의 한 정책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시장과 기술이 한국 편이니까요. 다나카와의 마지막 만남은 도쿄 시내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한국의 재처리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나카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미국도 이제 한국 편이니까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졌어요. 다나카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성장했죠.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일본은 한국을 여전히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선 원전 강국이 되어 있었죠. 이제 역사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불평등을 끝낼 때가 온 거예요. 다나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대는 끝났고 한국의 시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돌이켜보면 이 불평등은 기술이나 안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정치적 편견과 경쟁 심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강자라는 걸 말이에요. 일본의 견제와 미국의 의구심 속에서도 한국은 묵묵히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향했어요.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원전 사기가 우뚝 서 있었죠. 이게 정말 한국이 지은 건가요?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현장을 안내해준 한국전력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100% 한국 기술입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 원전 수출의 첫 번째 대성공이었어요. 총 4기 중 1호기는 이미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었죠. 하지만 모든 걸 극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예정보다 빨리, 예산보다 적게 완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었어요.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도 한국의 기술력에 만족해했어요. 한국을 선택한 건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어요. 바라카 원전의 성공은 전 세계에 한국의 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체코와 폴란드가 잇따라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거였죠. 저는 곧바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체코는 새로운 원전이 필요합니다. 체코 산업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원전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교체가 시급해요.
체코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련 시절 지어진 구식 원전들이 대부분이었죠. 안전성 문제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제안을 검토했지만 한국이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체코 측의 평가였습니다. 기술력, 경제성, 건설 속도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경쟁이었어요. 프랑스와 미국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유럽 내 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체코 관계자가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프랑스 쪽에서 상당한 압력이 있었죠.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영향력을 동원해 한국을 견제했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유럽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였어요. 하지만 바라카 원전의 성공 사례가 모든 의구심을 날려버렸습니다. 실제 성과가 모든 말보다 강하죠. 체코 측이 인정했어요. 폴란드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을 대대적으로 선택한 거였어요. 바르샤바에서 만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 군사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한국 무기는 어마어마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총 계약 규모만 14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능과 가격 모든 면에서 최고였어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보다 훨씬 우수하면서도 저렴했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폴란드군의 게임 체인저였어요. 최신형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춘 세계 최강의 전차 중 하나였죠. 러시아의 T-90 전차보다도 우수합니다. 폴란드 측의 평가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확신하게 됐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한국 무기들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K9 자주포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압도적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나토에서도 한국 무기를 표준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폴란드 관계자가 귀띔했습니다. 한국이 서방 군사기술의 새로운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다.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했다는 소식은 충격이었어요. 연간 140억 달러로 세계 4위까지 올라선 거였죠.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어요. 워싱턴의 한 정책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군사기술에서도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럽의 기존 방산업체들이었죠. 한국 무기가 나토 표준에 맞지 않는다. 독일의 한 방산업체 관계자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유럽의 보안 규정을 따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비판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었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폴란드였거든요. 나토 회원국이 선택한 무기를 나토 표준에 안 맞는다고 할 수 있나요? 폴란드 측이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무기들은 나토 표준을 충족하거나 그보다 우수했어요. K2 전차의 화력과 방어력은 독일의 레오파르트보다 뛰어났습니다. K9 자주포의 사거리와 정확도는 프랑스의 시저보다 우수했어요. 기술적으로는 반박할 게 없어요. 독일의 한 군사 전문가가 인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불편할 뿐이죠. 그 정치적 불편함이 바로 문제였어요. 유럽은 자신들만의 방산 생태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성능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할 겁니다. 폴란드 관계자가 예측했어요. 루마니아, 노르웨이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성과들이 누적되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상승했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였죠. 아마존의 소형 모듈 원전 선택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먼저 한국의 실력을 인정한 거였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셰넌 켈로그 아마존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 기업들도 한국을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의 소형 모듈 원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이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의 리더가 되고 있어요. 미국의 한 에너지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본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했죠. 바라카 원전이 바로 그 신뢰성을 증명해준 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아랍에미리트 측의 평가였어요. 말한 대로 실행하는 나라죠. 이런 신뢰가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체코 관계자가 단언했어요. 기술과 신뢰성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강대국이에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군사기술에서는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를 넘어섰죠. 이런 국제적 인정이 한국의 재처리 권한 협상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를 왜 차별하나? 국제사회의 목소리였어요. 미국도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동맹국들이 먼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워싱턴의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협력해야 할 파트너가 됐죠. 바로 이것이 한국이 노린 전략이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 시장에서 먼저 증명하고 정치는 뒤따라오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세계가 먼저 한국을 선택했고, 이제 정치도 그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할 무렵,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정말 성공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완벽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수중에서 발사되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은 세계에서 몇 개 나라만 보유한 기술이었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정도였죠. 이제 한국이 여기에 합류한 거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완벽한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적이 먼저 공격해도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의 핵심은 은밀성이었습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언제든 반격할 수 있었거든요. 탐지하기도 어렵고 요격하기는 더욱 어려웠어요. 북한이 먼저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게 된 거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무호라는 새로운 미사일이 공개된 거였어요. 현무호는 어떤 미사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재래식 벙커버스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지하 깊숙한 곳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현무호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탄두 무게만 8톤이 넘었어요. 일반 미사일의 몇 배에 달하는 무게였죠. 북한의 지하 벙커도 뚫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깊고 단단한 벙커라도 현무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가 술렁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베이징에서 만난 류웨이 연구원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과도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류웨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죠. 중국도 비슷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류웨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국은 큰 나라니까 당연히 강한 무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이런 논리가 바로 중국의 패권주의였습니다. 자기들은 되고 다른 나라는 안 된다는 거였죠. 한국이 왜 강한 무기를 가지면 안 되나요? 제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잖아요. 류웨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도 묵인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도 되고 한국은 재래식 무기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됐죠. 한국의 무기는 모두 재래식입니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에요. 국제법에도 전혀 위반되지 않죠. 이게 바로 한국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국제규범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한 거였죠. 핵 없는 핵이라고 불리는 이유였습니다. 핵무기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억제력을 갖춘 거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매우 영리합니다. 한 군사 전문가가 평가했어요. 핵확산금지 조약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했죠.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과 현무호의 조합은 완벽했습니다. 북한이 어디를 공격하든 반드시 보복당할 수 있었거든요. 지상의 목표물은 현무호로, 이동하는 목표물은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었어요. 이제 북한도 함부로 도발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이 확실해졌거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한국이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닌가? 한 전직 국무부 관료가 걱정했습니다.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었거든요. 한국이 강해질수록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가 반박했어요. 한국이 알아서 북한을 막아주니까요. 이런 논쟁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 개발은 계속됐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과 트리소 연료 기술이 더욱 발전했어요. 소형 모듈 원전도 일종의 억제력입니다. 한국의 한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에너지 독립이 곧 안보 독립이거든요.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하면 진정한 독립은 어려워요. 하지만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르죠. 소형 모듈 원전의 트리소 연료는 특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 원전보다 훨씬 안전했거든요. 트리소 연료는 절대 녹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박지원 회장이 설명했어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런 안전성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제 세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아마존의 셰넌 켈로그가 평가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이죠. 중국은 이런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모든 기술이 국제규범에 맞았거든요.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재래식 탄두만 사용했어요. 현무호도 마찬가지였죠. 핵확산 금지 조약에 전혀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전략입니다. 워싱턴의 한 정책 전문가가 감탄했어요.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북한도 이런 한국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남조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선전 매체가 연일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 비난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북한의 도발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국정원의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억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한국의 핵 없는 핵 전략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국제규범을 지키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한 거였어요. 이제 누구도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도, 북한도, 심지어 일부 미국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였죠. 그리고 그 힘은 핵무기가 아닌 기술과 전략에서 나왔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현무호 소형 모듈 원전.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한국만의 독특한 억제력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제 한국을 핵보유국처럼 대우해야 합니다. 한 국제정치학자의 말이었습니다. 실질적 억제력에서는 차이가 없거든요. 바로 이것이 한국이 노린 결과였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 그리고 그 목표는 완벽하게 달성됐어요. 중국의 류웨이조차 이제는 한국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해졌네요. 류웨이가 씁쓸하게 인정했어요. 우리도 이제 한국을 동등한 상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한국이 이제 진짜 강국이 됐다는 걸 말이에요. 핵무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강국. 그것이 바로 한국이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이 입증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동맹국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견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워싱턴 정가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때마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국무부 회의실에서 리처드 브루너를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브루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통제라고 하셨나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국 아닌가요? 동맹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죠. 브루너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한국이 독립적이 될수록 우리 영향력은 줄어들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통제력을 잃는 게 두려웠던 거였죠.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방부는 다른 의견입니다. 브루너가 못마땅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현실만 보고 있어요. 국방부와 국무부의 시각차가 극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의 강화를 환영했어요.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국무부는 달랐습니다. 외교적 통제력 상실을 우려했거든요. 한국이 우리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브루너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속내가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실망했어요. 동맹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요? 한 외교부 관계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파트너가 아니라 종속국으로 본 거네요. 하지만 더 노골적인 견제는 일본과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다나카 케니치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막아야 합니다. 다나카가 미국 관료들에게 로비했습니다. 동북아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일본의 논리는 뻔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위가 사라지는 게 두려웠던 거였죠.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나카가 말끝을 흐렸어요. 지역 안정 차원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은 뻔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강해지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중국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UAE가 베이징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난했어요. 한국은 지역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UAE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분수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발언은 한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들끓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무시당할 이유가 있나?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외부 압력이 강해질수록 자주의식이 더욱 강해진 거였어요. 이제 제대로 된 나라가 되자. 젊은 세대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한테도 무시당지 않는 나라 말이에요.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대와 30대의 70% 이상이 자주 국방을 지지했어요. 핵무기도 필요하다면 개발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 의견도 30%나 됐습니다. 미국이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죠. 한 대학생의 말이었어요. 이런 여론 변화에 워싱턴이 당황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반미로 돌아서고 있어요. 브루너가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압박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이미 각성했거든요.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였죠. 동맹은 대등한 관계여야 해요. 한국의 한 정치인이 말했습니다. 일방적 복종은 동맹이 아니라 예속이죠.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미국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못 접근한 것 같아요. 국방부의 한 관료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브루너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럼 우리 영향력은 어떻게 되나요? 영향력은 압박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 관료가 반박했습니다. 신뢰와 협력으로 만드는 거죠. 워싱턴 내부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국무부는 통제를 원했고 국방부는 협력을 원했어요. 그 사이에서 한국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보지 않아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한 관계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동등한 동맹은 원하지만 종속은 거부한다는 거였죠. 일본의 로비는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다나카가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을 돌아다니며 한국을 견제했어요. 한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 우려됩니다. 다나카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 때문이었거든요. 일본도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일본은 왜 한국의 자위권을 문제 삼나요? 미국의 한 전문가가 반박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중국의 견제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UAE가 국제회의에서 한국을 계속 비난했어요. 한국이 동북아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어요. 한국 국민들의 반중 감정만 키웠거든요. 중국이 우리를 왜 견제하는지 알겠어요. 한국의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게 두려운 거죠. 이런 국민 여론이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우리는 어떤 나라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자주 국방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이 발언이 나온 후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국민들이 강한 리더십을 원했던 거였어요. 이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만났다. 한 시민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대통령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정책 전문가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압박하는 건 시대착오적이에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21세기 동맹은 대등해야 해요. 하지만 브루너 같은 기성 관료들은 여전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면 위험해요.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문제였어요. 동맹국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었죠. 통제가 아니라 협력이어야 해요. 국방부 관료가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중국 견제에 유리했어요. 북한 문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미국의 부담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한 전략가가 분석했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견제는 계속됐습니다. 다나카는 한국의 재처리 권한을 막으려고 필사적이었어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나카가 국무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국이 독립적이 되면 일본의 입지가 줄어들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결국 일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었죠. UAE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중국의 위협이 됩니다. 노골적인 견제였어요. 하지만 이런 견제가 오히려 한국을 더욱 단결시켰습니다. 우리끼리 뭉쳐야겠어요. 한국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외부 압력에 굴복하면 안 돼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에 대한 지지도 높아졌습니다. 자주 국방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80%를 넘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시민의 바람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는 나라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독립 의지는 더욱 강해진다는 것. 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한국인의 특성이에요. 한 한국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압박받으면 더욱 강해지는 민족이죠. 브루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죠? 하지만 답은 간단했어요.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말을 들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동등한 동맹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였어요. 일방적 복종을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결국 동맹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였어요. 겉으로는 파트너십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통제 관계였던 것. 하지만 한국은 이제 그런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을 원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의지는 외부 압력이 강해질수록 더욱 확고해졌어요. 외부의 견제와 압력 속에서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무대로 나아갔어요. 저는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별했어요. 한국이 공동 주최국이었거든요. 한국이 주최국이라고? 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는 세계 원자력 정책의 핵심 기구였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원정 강국들이 주도해왔죠. 그런데 한국이 회의를 공동 주최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제가 황주 한수원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의제를 만드는 나라가 됐구나. 그동안 우리는 늘 듣기만 했어요. 황주호 사장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정한 규칙을 따르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군요. 네, 이제는 우리가 의제를 제안합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한국의 위상 변화가 느껴졌어요. 황주호 사장이 기조연설자였습니다. 세계 원자력 정책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였죠. 차세대 원전 기술의 핵심은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황주호 사장이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유연한 전력 시스템이 필요해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한국의 제안이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트리소 연료를 사용한 소형 모듈 원전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황주호 사장의 발표가 계속됐어요. 기존 원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기술이죠.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됐나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아마존과의 협력으로 이미 실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황주호 사장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2030년까지 상용화할 예정이에요. 이 답변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소형 모듈 원전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놀랍군요. 미국 대표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네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된 거였죠.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도 발표에 나섰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의 핵심은 모듈화와 표준화입니다. 박지원 회장이 설명했어요.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어요. 품질 관리도 훨씬 수월했죠. 기존 원전은 현장에서 모든 걸 지어야 했어요. 박지원 회장이 비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형 모듈 원전은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면 돼요. 이 설명에 많은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건설 비용과 기간이 원전 확산의 최대 장벽이었거든요. 한국 방식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 다나카 케니치는 달랐어요.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나요? 다나카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에 박지원 회장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트리소 연료는 이미 수십 년간 연구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상용화는 처음이잖아요. 다나카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요. 일본의 로카쇼무라도 수십 년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가 자신의 발등을 찍은 거였어요. 일본의 재처리 시설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박지원 회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기존 습식 재처리보다 안전해요. 한국의 차세대 재처리 기술이 주목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해 더 설명해 주세요. 독일 대표가 관심을 보였어요. 고온에서 전기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박지원 회장이 설명했어요. 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핵확산 위험이 낮아요.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존 재처리보다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이었거든요. 정말 혁신적이네요. 프랑스 대표도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이 기술에 관심이 있어요. 회의는 점점 한국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과 파이로 프로세싱이 주요 의제가 됐어요. 한국이 차세대 원전 기술의 표준을 만들고 있군요. 캐나다 대표가 평가했습니다. 셰넌 켈로그 아마존 부사장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마존의 입장에서 한국 기술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셰넌 켈로그가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안정성과 확장성이 뛰어났어요. 아마존의 전력 수요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언제 급증할지 모르거든요. 소형 모듈 원전은 수요에 맞춰 모듈을 추가할 수 있어요. 셰넌 켈로그가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면 늘리고 불필요하면 줄일 수 있죠. 이런 유연성이 바로 미래 전력 시스템에 필요한 것이었어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셰넌 켈로그가 덧붙였어요. 빅테크 전체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발언이 회의장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였죠. 시장이 이미 답을 준 것 같군요. 노르웨이 대표가 말했습니다. 중국 대표 류웨이는 불편한 기색이었어요. 중국도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류웨이가 자신들의 기술을 홍보했어요. 우리 기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상용화 계획도 불분명했거든요. 중국의 계획은 언제쯤 구체화되나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류웨이가 어색하게 답했어요.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이었죠. 회의 마지막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소형 모듈 원전 안전 표준이 채택된 거였어요. 한국의 제안을 국제 표준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트리소 연료와 파이로 프로세싱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축하합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에게 인사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네요. 하지만 다나카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다나카가 마지막까지 반대했어요.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30년 넘게 검토만 하신 일본보다는 낫죠. 독일 대표가 신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장에 웃음이 터졌어요. 일본의 로카쇼무라를 비꼰 말이었거든요. 다나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게임의 룰을 만드는군요. 저는 황주호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남이 만든 룰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황주호 사장이 뿌듯해했어요. 이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거죠. 회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한국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형 모듈 원전을 지어주세요. 체코 대표가 부탁했어요. 폴란드도 관심이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도 합류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소형 모듈 원전 국제 컨소시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박지원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각국이 함께 개발하는 거죠. 이 제안에 많은 나라들이 호응했습니다. 기존의 원전 강국들을 우회하는 새로운 협력체였거든요. 프랑스나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전을 개발할 수 있겠네요. 체코 대표가 기뻐했어요. 한국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국 중심의 새로운 원자력 네트워크가 탄생했습니다. 미국도 이 변화를 주목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해졌군요. 미국 대표가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과 협력해야겠어요. 셰넌 켈로그의 참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을 선택한 게 다른 나라들에게 신호가 된 거였어요. 시장이 먼저 움직이니까 정치도 따라오는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정말 영리했어요. 기술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의 힘으로 정치를 움직인 거였죠. 이제 한국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 의제를 듣는 나라가 아니라 의제를 설계하는 나라.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할 겁니다. 황주호 사장이 확신했어요.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변화는 원자력에 국한되지 않을 거였어요. 기술과 시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 그것이 바로 21세기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앞서가는 나라로 말이에요.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위비 협상장에서 한국이 던진 한마디. 방위비를 더 내드리겠습니다. 대신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주세요. 그 작은 균열이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바라카 원전의 성공 보고서, 폴란드 방산 계약서, 아마존과의 소형 모듈 원전 협약서. 모든 것이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긴급 브리핑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리처드 브루너 국무부 차관보와 국방부 관계자들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해요. 브루너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온 통제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거든요. 한국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향력은 어떻게 되나요? 브루너가 여전히 걱정했어요. 영향력은 강요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뢰와 협력으로 만드는 거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동안의 한미 관계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없으면 동북아 전략이 불가능해요. 한 전략가가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중국 견제도, 북한 문제도 한국 없이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죠. 국가안보보좌관의 답변이었어요. 며칠 후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동맹을 구축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차세대 원전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방위비 협상장에서 시작된 작은 요구가 결국 동맹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였죠. 한국도 즉시 화답했습니다. 한국은 책임감 있는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성명이었어요. 이 발표에 일본과 중국이 발끈했어요. 다나카 케니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결정은 지역 안정을 해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체코 총리가 한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이미 기술력과 안전성을 증명했습니다. 폴란드도 한국 편에 섰습니다. 아마존의 셰넌 켈로그도 지지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 기술이 미래 에너지의 표준이 될 겁니다. 중국의 류웨이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서방이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어요. 한국이 이미 실력으로 입지를 확고히 했거든요. 중국의 견제는 예상된 일이에요.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갈 뿐입니다. 이런 당당함이 바로 변화의 핵심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는 한국이 된 거였죠.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해서 변화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만난 관계자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수원에서 만난 황주호 사장도 비슷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원자력 정책을 주도하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박지원 회장은 더욱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소형 모듈원전 국제 컨소시엄이 본격 가동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책임을 지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된 거였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국민들의 변화였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구나. 한 시민의 말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젊은 세대의 반응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다니까요.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국민들의 자신감이 정부 정책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더욱 당당하고 적극적인 외교가 가능해진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룬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의식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방위비 협상에서 돈 대신 권리를 요구한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 그것이 결국 한국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늘 수동적이었어요. 다른 나라가 정한 규칙을 따라가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규칙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한강의 기적에서 전략의 기적으로 제가 보고서에 쓴 제목이었습니다. 1960년대 경제 성장의 기적에 이어 이제는 전략적 사고의 기적을 이룬 거였죠.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계속될 겁니다. 일본과 중국의 견제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판은 바뀌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황주호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리더가 되어 있을 겁니다. 황주호 사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원자력뿐만 아니라 모든 첨단 기술에서 말이에요.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책임을 지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 한강의 기적에 이은 전략의 기적이라 할 수 있다. 방위비 협상장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결국 동맹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돈으로 해결하려던 문제를 권리와 책임의 문제로 전환시킨 한국의 전략적 사고가 빛을 발한 것이다. 보고서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제 지표로만 측정되는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전략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된 거였어요. 20년간 한국을 지켜본 저로서는 정말 감동적인 변화였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세계가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었어요. 일방적 복종이 아닌 상호 존중, 통제가 아닌 협력, 종속이 아닌 파트너십. 한국이 보여준 변화는 단순히 한국만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였어요. 실력과 전략만 있다면 누구나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증명이었죠. 방위비 협상장에서 던진 한마디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21세기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